그래서 옴니채널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옴니채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은 사실은 검색 광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포털들에 노출을 시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인데, 이런 경우에 제품에 대한 구매 효과는 증대가 되겠지만 그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우선의 법칙, 이미 유명한 책이죠. 빌 비숍이 쓴 책인데요. 먼저 관계를 만들고 뒤에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공유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관계를 먼저 만들자, 관계 우선의 법칙을 옴니채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채널별 가중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옴니채널에서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TV,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 카탈로그, 온라인, 모바일, 또 심지어는 방문 판매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그러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을 동일한 가치 비중으로 통합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합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채널들을 통합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PC용 서비스를 만들고 PC용 서비스를 줄여서 태블릿 더 줄이면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략이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즉 PC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오프라인 전략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온리 시대, 모바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온라인 매출을 모바일이 따라잡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모바일에서 거래가 온라인 거래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바일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였다면 이제는 관심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나의 관심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대부분 상대방이 누군지보다는 상대방이 올린 사진, 상대방이 올린 정보, 그 정보의 카테고리, 이것이 나의 관심사와 일치하는가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그래프에서 인터레스트 그래프로 바뀌고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옴니채널 또는 리테일에 도입을 한다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시리스트를 어떻게 잘 연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계에 관심이 많은데, 시계에 관심이 많으면 저의 위시리스트에는 항상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 그들도 시계에 대해서 많은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시계라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옴니채널에서 리테일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위시리스트를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위시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관계가 우선된,
그리고 판매가 뒤에 촉진될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에서 활용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옴니채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별 트래킹입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보는 단계, 또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가 모두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도 다르고요. 또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비정형 구매 패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채널별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온라인에서 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모두 트래킹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옴니채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콘 같은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행동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고객 행동이 분석이 된다면 사실 온라인에서도 이 분석된 결과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백화점에서 어떤 브랜드 샵의 어떤 아이템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 행동이 분석이 된다면 제가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이 온라인에서 만약에 그 제품이 세일을 한다면 저한테 모바일로 그 세일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근데 과거에는 세일 정보를 전달받으면 제가 다시 오프라인 백화점에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일 정보와 동시에 저는 구매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미 체험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의 행위들을 분석을 하면 온라인 모바일에서 즉시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주기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패턴들을 안다면 이것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아예 주기적 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배송비를 작게 만들고 배송을 쉽게 하는 방법들을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별 트래킹이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채널이 통합이 되면 통합된 형태의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 마일리지와 온라인 마일리지가 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격을 디스카운트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생깁니다. 마일리지를 쓰든지 아니면은 10명 이상이 마일리지를 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공동구매하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도 있는데, 자, 채널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소셜 디스카운트입니다. 과거에 공동구매는 일정 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 가격이 할인되는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거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사용자의 소셜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을 내가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만큼 많이 공유했는지, 거기서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이 다시 또 재공유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에 대한 할인율이 변하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은 고객이 저의 홍보 채널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쇼루밍으로 시작된 이 옴니채널의 트렌드는 결국 버버리라는 회사 같이 피할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 그 중에서 스스로 쇼룸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그래서 버버리 매장들은 지금은 거의 다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전시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버버리 매장들 모습을 보면 이제 막 물건들을 이제 팔기 위한 전략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이 즐겁게 버버리 매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제로 구매는 결국 모바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 커머스 플랫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마존의 전략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나 신세계 총수들이 아마존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유통 분야만 해도 뭐 이미 한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회비를 내는 고객들이에요. 1년에 99불 정도 연회비를 내면 아마존의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들, 이제 컨텐츠 서비스, 뭐 TV, 뭐 책, 이런 다양한 전자책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배송,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긴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이틀 안에 배송이 됩니다. 사실 국내 사용자들의 경우는 당일 배송이 되는 시대에 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땅에 수십 배가 되는 수백 배가 되는 미국에서 이틀이라는 배송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짧은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 회원들이 아마존을 사실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마존은 사실은 유통기업이 아니고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아마존이 수익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률이 1%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돈을 기술에 재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유통에 활용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업이 아마존이고요. 여기 있는 이분이 아마존의 CTO입니다. 아마존의 CTO인데 세계 10대 CTO에 선정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의 CTO가 세계 10대 CTO에 선정될 정도로 아마존은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기술들, 뭐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드론, 그다음 뭐 아마존 스마트폰, 태블릿, TV, 왜 유통기업이 이런 걸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많은 서비스들을 아마존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갖고 있는 장점, 기존의 모바일 영화와 TV 스트림을 공짜로 볼 수 있고요. 전자책을 또 공짜로 쓸 수 있고 이틀 내에 무료 배송이 됩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는 근간은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이고요. 현재 4천만 명입니다. 연회비 99불에 4천만 명이면 1년에 회원료로만 40억 불을 법니다. 4조죠, 4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4조라는 돈이 그냥 들어와요, 무조건 아마존에는. 이 연회비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4조가 들어오면 이 4조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존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선장 동력은 아마존 프라임이고요.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토 서비스 중에 아마존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대시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프라임 회원들한테만 먼저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떻게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할 건가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 대시고요. 이거는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매장 또는 심지어는 모든 제품을 아마존의 채널로 쓰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대시는 이제 저 앞에 하얀 부분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집에서 어떤 제품이 떨어지면 그 바코드를 인식을 시키면 아마존의 장바구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찍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는 백화점 가서 찍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찍어 놓으면 그 마트의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장바구니에 그 제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존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존 대시, 그 다음 최근에 다시 나온 게 아마존 대시 버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옆에 필요한 거는 뭘까요? 세제지요. 그러면 세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세제가 옵니다. 이런 것들 결국 현재 17개 업체에 274개 제품이 제휴가 되어 있고요. 이 버튼들이 집에 몇 개가 붙어 있을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샴푸, 비누, 세제, 물, 모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들은 이 버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버튼만 누르면 구매가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한테만 제공을 해줍니다. 연회비 99불, 즉 한 10만 원 정도 연회비를 내는 고객들한테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아마존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아마존 대시 버튼 같은 걸 보면 결국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오프라인에서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온라인 회원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행위들을 하게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전략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만들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양한 제품들 백화점 같이 파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룸 같이 만드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애플샵이 있죠. 애플 모든 제품을 애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뉴욕에 있는 애플샵은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런 사용자의 경험, 문화 체험을 필요로 하는 쇼룸을 만드는 장소로 오프라인을 공략하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존이 어떤 옴니채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보셨습니다.